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44비치 팟캐스트 128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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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128화인데 이 128이란 수가 2의 7승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좋아하고 계신데 낙교님이 2의 44승까지 언제 가냐고. 이 44승은 불가능하죠. 영생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9월 첫 주라서 후원자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패트리온 통해서 김재현님, 이승규님, 박현우님, 전찬주님, 최준호님, 변정훈님, 박재관님, 디쥐님, 서지연님, 지웅님, 강성진님, 홍반장님, 윤상현님, 박스텀프님, 변용훈님, 이범재님, 황지민님, 한종원님, 최승우님, 이성환님, 이민성님, 애쉬84님께서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팟빵에서 가을 하늘나라님께서 계속 일시 후원을 해주고 계셔서 거의 정기 후원과 다름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다들 후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혼이 없잖아요, 낙교님. 텐션을 좀 올려봐요. 네. 제가 그런 거 잘 못해서. 오늘 아웃사이더님 게스트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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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후원도 해주시고 게스트로도 나와주시고. 그러네요. 네. 든든하네요. 오늘은 메인 이슈보다는 그냥 이런저런 소식들 위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순서가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네. 뭐부터 해야 되죠? 도커부터 하면 어때요? 네, 그게 좋아요. 나을 것 같아요. 개발 얘기니까. 네. 네. 도커가 최근에 이제 사용 약관을 업데이트한 걸까요? 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어떤 뭐라 그러죠? 회원제? 이걸 도입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뭐 제가 설명할까요? 네. 네. 이게 원래 회원제는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도커의 회원제라는 어떤 서브스크립션 모델이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 원래 도커 허브라고 저희가 그 이미지를 올릴 수 있는 레지스트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맨 처음에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게 도커 허브는 진짜 이거 1기가짜리 이미지 올려도 되냐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너무 혜자 서비스였는데 뭐 다 공짜로 쓸 수 있었으니까. 근데 거기도 원래 그 구독 모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구독 모델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은 이제 이 플랜 이름은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프라이빗 레포지토리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증을 하고 권한이 있어야만 저장소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이 따로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돈을 내면은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 무제한이 아닌가? 재수 제한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프리 플랜에서는 한 개만 할 수 있고 이거를 업그레이드 하면은 5개인가? 뭐 아니면은 그 이상도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유료 플랜이 있었고요. 그거를 좀 더 확장해 오면서, 도커 데스크탑이랑 그걸 많이 통합을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도커 데스크탑을 켜면은, 아마 최근에는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텐데, 자꾸 뭔가 업그레이드 하라고, 그리고 네. 뭔가 이게 무료로 쓰고 있는데, 자꾸 뭔가 업그레이드 할 때도, 뭐, 돈을 내야 되는 것처럼 표시를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이번에 이제 아직도 조금 애매하게 표시가 되어 있긴 한데 도커 허브랑 도커의 이 플랜은 사실 같은 개념이고요. 지금 보면 도커에도 플랜을 보여주고 도커 허브에도 플랜을 보여주는데 사실 같은 개념이고 그거를 도커 데스크탑이랑도 이제 통합을 하면서 지금 약관을 제가 아까 보니까 8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이미 변경을 했어요. 이미 변경을 했는데 그 유예 기간을 두고 내년 1월이었던 것 같은데 내년 1월부터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 약관 내용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지금 제일 화제가 되고 있는 거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도커 데스크탑 무료다. 도커의 주장은 무료인데 이제 일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는 무료로 사용할 수 없고 무료로 사용하면 안 되고 그거를 이제 프로 플랜 인당 월 $5 최소가 되는 프로 플랜 이상을 써야 된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플랜이 개인용으로 쓸 수 있는 프로 플랜이랑 팀 같이 쓸 수 있는 팀 플랜이랑 그리고 지금 엔터프라이즈 플랜까지 해서 엔터프라이즈 플랜 아마 21달러였던 것 같아요. 월 인당 21달러. 그래서 구독 모델을 그렇게 구성을 했고 이 셋 중에 하나를 써야 된다고 지금 약관에 넣은 거죠. 근데 그 기준이 되게 이상해요. 이게 회사 규모가 250명 이상 그리고 또 하나는 매출이거든요. 매출이 지금 10밀리언은 얼마지? 100만, 1000만, 100억? 1억. 100억. 네네. 매출 100억인데 이게 엔드로 돼 있으니까 둘 다라는 거겠죠? 250명 이상이고 100억 이제 매출이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프로플랜 이상을 써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거든요. 근데 요거 뭐 제 의견부터 좀 얘기를 드리면은 약간 예전부터 도커가 계속 삽질을 좀 해보던 부분이 요 플랜 짜는 부분이라고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플랜을 구독할 메리트가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회사에 쓰라고 하는 건지 개인한테 쓰라고 하는 건지 도커 허브 때부터 좀 애매하긴 했어요. 그래서 도커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계속 이제 처음에 투자 잘 받고 엄청 잘 나가다가 한 1, 2년 그렇게 2, 3년 잘 나가다가 그 이후로 별 소식이 없잖아요. 쿠베나 이제 다른 툴들이 더 주목받고 도커 자체는 백엔드 역할을 하면서도 뭐 쿠베에서도 빠진다고 하고 되게 힘이 없어지는 그런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궁여지책을 또 낸 것 같은데 이 250명이나 100억 기준을 어떤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하라고 할 건지 저는 거기서부터가 조금 너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200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무료로 쓰고 싶으면은 회사면은 소명을 하고 그리고 무료로 써라 이렇게 할 건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잘못된 장벽을 두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분들 의견도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방금 말한 관점에서 얘네들이 250명 넘었는지 아닌지를 체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체크해? 어도비나 이런 애들은 불법을 쓰는지 아닌지 그냥 네트워크나 뭐 이런 걸로 체크할 수 있는데 이 회사가 매출이 얼마 넘었는지 알려주지도 않을 거고 사람이 몇 명인지 알려주지도 않을 건데 그 기준으로 잡은 게 좀 이상하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당근마켓 커지면서 여러 가지 B2B 솔루션들을 많이 쓰잖아요. 제 생각엔 다른 회사보다 더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저희가 뭐 필요에 의해서 먼저 더 높은 플랜으로 올라가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원패스워드도 그렇고 원래 좀 더 낮은 플랜 쓰다가 더 고급 플랜으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알아서 올라가는 모델이 B2B에서 좋은 거지 도커는 지금 개발자들만 해도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으로 회사에 개발자가 쓰고 싶어서 회사에 사달라고 하는데 회사가 안 사줘서 개발자가 불법을 쓰거나 이런 패스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데 도커는 지금 일본의 블로그나 외국 사람들 보니까 개발자가 먼저 공짜 버전을 찾고 있어. CLI나 뭐 팟맨인가? 막 이런 거 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야. 개발자가 그냥 개인은 공짜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플랜을 잘못 짜서 개인 개발자들이 오히려 도커 데스크탑을 멀어지게 하고 다른 대체제를 찾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이 회사의 경우에는 도커 데스크탑을 다운로드 하려면 회사가 250명 미만이고 100억이 넘지 않는다는 거 소명해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다운 받아시겠죠. 까지는 그냥,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쓰는 거겠죠. 약간 그거는 MS나 될 텐데. 이런 애들. 아마 그러니까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요? 이거 다운로드 과정에서 회사 몇 명인지 선택하세요. 자율적으로. 처음에는 그런 게 약간 생길 것 같고, 그게 넘으면은 이제 뭐 유료로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아래로 체크를 했는데 이 회사가 좀 넘는 것 같아. 그러면 컨택을 해가지고 유료로 바꾸라고 하든지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한 거. 이게 약간 좀 방법이 저도 별로 떠오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 문제를 많이 제기 안 하시는 것 같긴 했는데 이거를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되게. 예. 싱글 사인온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게 되면은 250명은 이제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100억 근데 같은 거는 체크 못 하죠. 도커는 개발자만 쓸 거잖아요. 여기는 엠플로이고. 인플루이니까 그렇겠네요. 약간 이제 그 선회해 보면 진짜로 도커는 그냥 개발자들한테 다 열려 있고 돈을 좀 벌 부분도 필요하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잘 해석을 해보면
그냥 진짜 잘 알려져 있고 250명 누가 봐도 넘는 그런 게 좀 공개되어 있는 업체들, 그 회사들이 있잖아요. 어도비, 뭐 MS 이런 회사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또 돈을 받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받을 생각이 없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을까요? 그렇게 보이긴 해요. 이걸 자세히 고민해 보면 참. 그럴 돈을 수도 받는 있는데 사람이 300명짜리 회사가 아니라 이제 10,000명짜리 회사인 거죠. 네. 저는 그래서 더 도커가 망할 것 같아. 왜냐면 뭐, 250명이나 이런 회사가 내는 돈도 사랑합니다. 많고 오히려 아까 말한 대로 MS, 구글, 쿠팡 이렇게 누가 들어도 알만한 회사들 있잖아요. 리소스가 제가 봤을 땐 풍부해요. CLI 버전으로 막 이런 꼼수를 쓰거나 혹은 회사 차원에서 재무적으로 관리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냥 누가 물어봤을 때 개발자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이거 CLI 공짜고 조금만 하면 공짜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것 같거든요. 도커가 지금 플랜 팔면서 말하는 게 막 우린 CI도 줄 거고 뭐가 많은데 다 메리트가 없잖아요. CI 전문 서비스 쓰고. 그리고 네. 이미지 풀링도 하루에 5,000개로 제한돼 있어요. 개정당일 것 같긴 한데 엄청 큰 회사에서 하루에 5,000개 넘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또 도커 레지스트리 다 새로 구축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커의 장점은 진짜 딱 도커 데스크탑 하나만 남는 건데 지금 당장 뭐 싱글 사인온도 안 만들어 놓고 이런 정책 발표하면 아까 뭐 쿠팡이나 뭐 구글 막 10,000명 넘는데 지금 도입 못 하는 거잖아요. 저도 생각에는 얘기하시죠. 제 생각에 이걸 짜는 사람이 급하게 짠 것 같아요. SSO도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그냥 회사가 너무 어려우니까 막 방법을 찾으려다 보니까 아 뭔가 돈 벌 방법을 못 찾겠어. 그러면 이제 제일 만만해 보이는 도커 데스크탑을 좀 건드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근데 저도 CP님 의견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어제 잠깐 얘기를 하다가 그걸 깨달았는데 이게 엔터프라이즈 플랜이 이번에 생긴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원래 없었던 것 같아요. $21짜리 플랜이. 근데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 SSO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SOSO를 넣으면서 이 플랜을 추가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이 두 가지 이슈가 있거든요. 방금 CP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확한 지적인데 이게 커밍 순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 생기겠다.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약간 지금 그럼 이걸 왜 구독해야 돼? 하는 데서 이미 답을 못 주는 상황인 것 같고요. 뭐 1월에 가면 될 수도 있겠죠. 이 두 번째 문제는 도커 데스크탑을 쓰기 위해서 SSO를 쓸 이유가 있나 딱히? 그러니까 도커 허브나 도커 데스크탑에 있어서 팀으로 이렇게 잘 활용되는 케이스가 그러니까 진짜 프라이빗 레지스트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해줘야 되는데 도커 허브가 그 정도로 잘해주진 않거든요, 사실. CI 들어가 있는 것도 그렇게 편하지 않았었고,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거기에 그 발전이 사실 한 2, 3년 동안 혹은 이제 그 이상 봤었는데 별로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봤을 때 이게 SSO를 들어간다고? 혹은 기존의 팀으로 쓰던 사람들이 많은가? 라는 부분에서 전혀 답을 주지 못하는 플랜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좀 꼬여있다? 라는 생각이 전 좀 많이 들긴 했었어요.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뭐지? 약간 그러니까 이거 보고 이게 뭐야 이게 같은 좀 당황한 발표였는데 약간 이렇게 그냥 그런 트위터에 그래도 그런 얘기를 올렸는데 그렇게만 쓰니까 약간 뭐 그러니까 유료화된 게 싫은 것처럼 보인다는 그렇죠. 생각도 나중에 했는데 사실 그거보다 이게 뭔 정책인지 잘 모르겠고 안 먹힐 것 같은 느낌이 확 강하게 들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최소 플랜으로 쓴다고 치면 $5 100명 해도 $500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엄청 큰 돈도 아니고 사실 그거를 약간 CP님 얘기한 것처럼 이게 필요하도록 느끼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강제로 넌 돈 내고 써야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니까 조금 미묘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필요 없는데 곧 사야 되는 느낌 같은 느낌? 물론 뭐 기존에 무료인 걸 수도 있지만. 그리고 저는 이런 게 별로 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어차피 지금 사실 회사에서도 개인 개발자인 것처럼 받아서 하면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정책 자체가.
그쵸. 그래서 원래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은 어차피 신경 안 쓸 거고, 이제 얘네 정책을 어기고 싶지 않은 사람도 이게 되게 애매한 기준인 거죠. 나는 정당하게 필요하면 돈 내고 싶은데도 이 기준이, 그럼 직원이 522명 되면 돈 냈다가 다시 몇 명 나가서 245명 되면 또 무료로 쓰고 뭐 이상하잖아요, 약간. 그렇네. 그런 그러니까 그 찝찝함? 난 지금 제대로 쓰고 있는 거 맞아? 같은? 내가 정당히 돈 내고 싶어도 그런 느낌을 주는 게 별로 저는 되게 별로인 것 같다는 생각. 차라리 저는 이렇게 하려면 그냥 뭐 내부에 많은 이슈가 있겠지만 최근에 도커 데스크에 뭐 대부 엔바이러먼트 이런 거 들어갔잖아요. 네. 네, 뭐 딴 데 많은 거 한 것처럼 그거에 보니까 협업할 수 있는 기능을 계속 추가하면서 개발자 동시 협업당 몇 명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플레이 자연스럽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엮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플랜 따로 개발 따로 움직이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진짜 보면은- 딱 그 영업팀끼리만 회의해가지고 비즈니스 플랜 짠 느낌? 이렇게 로드맵은 잘 모르겠고 막 이런 거. 지금도 그 블로그 글에 캡처되어 있는 거를 보면은 그게 플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는 도커의 플랜인데 거기다가 도커 데스크탑을 끼워 넣은 느낌이 드는 게 모든 플랜 안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인클로즈 도커 데스크탑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 너무 웃긴 거죠, 상황이. 음. 근데 저도 이게 어렵긴 한 것 같네요. 그 사광호 님이 IP, 이제 유니티 같은 경우는 IP 수집해서 이제 보내준다거나 한다고 하셨는데, 요게 조금 정책이 센 애들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어도비나 이런 윈도우나 그런 데들은 이런 식으로 그쵸. 많이 했던 것 같고, 막, 아니면은 이제 뭐죠? 대리 써가지고 대신 막 고소하고 막 그런 것들 많이 했던 것 같고, 심지어 뭐 예전에, 이거 얘기해도 되나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뭐 우리 회사라고는 안 할게요. 그냥 어떤 회사에서는 정상당하게 쓰고 있는데도 계속 고소를 거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고소인지 시비인지 아무튼 그런 경우도 있었고, 맞아요.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근데 지금 저는 좀 특이한 게 도커처럼 요런 기준을 걸었던 사례가 있나? 그러니까 250명 그러니까 있을 수는 있는데 요 정도 사이즈에서 요런 그런 건 없는 케이스가 것 같아요. 뭐가 그냥 있지? 커머셜, 그러니까 상업적이면 무조건 내던지 뭐 이런 건 있어도 250명은 그쵸. 그리고 jetbrain 같은 경우도 그 커뮤니티 오픈소스 판이 있는데 그거는 커머셜로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맞아요. 또 뭐 다운로드해서 쓰는 걸 막을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정말 특이한 플래닝이긴 한 것 같아요. 요 업계에서 생각했을 때 생각나는 게 잘 없어요. 그러면 저희 이제 가격, 플랜 얘기 많이 했으니까 약간 이걸 보고 좀 궁금한 게, 도커 데스크탑을 쓴 지가 오래돼서 도커 데스크탑이 있기 전에 어떻게 썼는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제가 도커를 어떻게 설치해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도 쓰긴 썼었죠. 근데 저희도 M1 처음 나왔을 때 도커 데스크탑이 M1을 지원하기 전에 도커를 못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도커 데스크를 못 쓰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맥 기준이라고 해보면 도커를 쓸 수 있는 건가요? 약간. 네, 그때 막 썼죠. 그러니까 데스크탑 앱이 안 된 거고 막 CLI는 깔렸거든요. 원격에 CLI 랑 도커 대본만 따로. CL을 놔두고 원격에 붙거나 혹은 리눅스 VM 같은 게 안 됐나?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얘기하셨던 M1 지원 문제는 사실 도커 엔진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도커 엔진이 되면은 일단 쓸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슈가 하나 있는 거는, 원래는 이 도커라는 게 다 가상 머신 위에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커 데스크탑 방식도 각 운영체제에 뭐 엑스하이프 같은 거라는 경량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서 그 위에다 머신을 띄우고, 사실 머신은 안 보이지만 그거를 거기다 리눅스 도커를 깔고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부분에 대한 처리가 굉장히 그거죠. 그러니까 심리스하죠. 볼륨 같은 거 쓸 때 마치 내 컴퓨터에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도커 엔진을 우리가 버추얼 박스 같은 데서 설치하고 쓰면은 그게 이제 자연스럽진 않은 거죠. 볼륨 했을 때 바로 잘 올라가지 않네. 그거를 우회하는 또 방법들이 없진 않은데 뭐 직접 좀 셋업을 해서 쓰거나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느낄 때 제일 큰 부분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M1에서 뭔가 특이한 게 있을 때 M1 지원이랑 방금 볼륨이랑, 그리고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그 WS2 지원이
제가 알기로는 도커 데스크탑 안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근데 도커 데스크탑 안 쓰면은 조금 피곤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 상황에서는. 근데 뭐 근데 상관 있나? 뭐 모르겠네. 개발자 중에 도커 인증 그건 것 같아요. 네. 볼륨이랑 네트워크가 좀 귀찮은 작업인데 못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어떤 개발자들은 벌써 부루로 도커 CLI, 도커 엔진 깔아서 그냥 쓰는 거죠. 그냥 어차피 개발자들은 UI 쓰는 게 아니잖아요. 도커 명령어 맞아요. 쓰니까. 근데 이제 볼륨하고 네트워크가 제일 큰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사실 UI를 진짜 쓸 일이 별로 없죠. 별로 없고 그렇죠. 그리고 UI는 쓸 일이 없죠. UI가 지금 제가 켜지나? 근데 뭐 컴포즈 돈 되는 거는 버전 나중에 바꿀 때. 네. 나중에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저도 지금 얘기하시니까 슬슬 생각나는데 처음에 도커 배울 때는 말 그대로 VM 안에 넣어야 되니까 뭐 호스트 네트워크 연결하고 이럴 때 항상 좀 헤맸던 것 같거든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지? 내가 지금 호스트 머신에 있는 거야? 하나 들어간 건가? 하나 더 들어간 건가? 막 이런 게 헷갈렸는데 그게 도커 데스크탑 하면서는 그냥 마치 내가 LXC 위에서 하는 것처럼 잊고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가능은 하겠지만 다시 그렇게 돌아가서 하려면 조금 피곤할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은 도커가 아닌 대안들은 있나요? 일본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무슨 도커 CLI랑 뭔지 모르겠는데 판맨인가? 뭐 VM 띄우는 레드햇에서 만든 거. 네, VM 띄우는 뭐가 있는데 그 두 개를 조합해서 옛날 방식으로 쓰고, 혹은 어떤 분은 무슨 컨테이너 D로 올려갖고, 근데 다 CLI 방법이긴 해요. 근데 제 생각엔 이게 나온 이상 이제 아까 말씀한 뭐 넷플릭스, 구글 이런 큰 회사가 리소스도 남고 개발은 잘하니 그냥 그거 편하게 만들어 버릴 것 같긴 해요. 오픈 소스로. 그냥 그러면 이제 도커는 제 생각에 이 정책 다시 철회하지 않을까? 전 철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긴 해요. 이제 OCI 데스크탑 같은 거 누가 만들어서 아, 그렇게. CNCF에 하나 해주면 아, 그거 스타 엄청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나오면. 일렉트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잘 설정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한참 동안 뭐 저런 거 글이나 이런 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일본에는 쿠이타에 벌써 인기글로 다 올라갔어요. 바로 하루 만에. 아웃사이더님도 하나 해주시죠. 테스트 해봐야 되네. 근데 사실 그냥 도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야 우리 뭐 유료화해야 돼? 라고 하면 사실 얘밖에 없긴 하거든요. 카드가 이제. 아니, 근데 다른 거를 했는데 잘 안 됐죠. 프라이빗 레포지터리 허브도 했는데 안 되고, 몇 개 있었는데 CI도 했는데 잘 안 되고. 뭔가 방법이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냥 회사 팔아버리면 안 되나, 구글에? 지금은 아무도 안 산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려나요? 사실 이미 이제 CNCF로 다 넘어와서 그럴 것 같아요. 약간 조금 안타깝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희 어차피 그 다 엔지니어들이니까 기술 사실 세상을 바꾼 건 맞잖아요. 도커가 많은 부분은 그렇죠. 정말 많은 걸 바꿨고 한 CNCF 등장 초기인가 아니면 딱 그 전쯤에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야 우리 지금 서버 너무 도커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니야? 얘네한테 다 의존성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 뭔가 좀 중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은 분위기가 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도커도 압박을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컨테이너도 뭐 스펙을 발표하고 이거 우리 거 아니고 표준안이야 공개된 거야 뭐 그러면서 이제 그때 컨테이너 팀 만들었나? 하여간 이렇게 여러 회사들을 합쳐서 계속 표준안 만들면서 우리가 맘대로 하지 못해 라는 거를 할 때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순식간에 갑자기 이제 다 표준으로 넘어가고 도커는 이제 빠이빠이 2, 3년 만에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조금 안타깝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엄청 떼돈을 벌었어야 되는데 기술로만 보면. 그렇죠. 아닌 것 같아요. 그 오픈 소스들이 아무래도 계속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에 대해서 뭐 아웃사이더님도 관심 많으실 것 같긴 하지만 이게 뭐 명확한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픈 소스를 잘하는 거랑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랑 완전 별개의 영역인 거잖아요. 그게 계속 갈등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갈등이라기보다 좀 뭔가 이상적인 모습을 찾지 못하는, 이상적인 그 위치를 찾지 못하는 그런 네, 것들이, 꼭 오픈 소스가 아니어도 기술로 돈을 버는 게 사실 어려운 거고, 그쵸? 예. 도커도 오픈 소스 아니었어도 힘들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짜 똑똑하게 아까 말한 대로 기업이 돈을 쓸 수밖에 없게 해서 돈을 버는 진짜 잘하는 데가 오라클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그렇게 욕먹으면서 개발자를 쓰기 싫은데 써야 돼. 근데 뭔가 꼭 오픈 소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기술 기업의 이게 힘든 점인 것 같아요. 다음 얘기 넘어갈까요? 네네. 네, 당근마켓 SRE 미더를 했었는데 그 후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은 왜 아웃사이더님은 안 나와요? 라고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요? 왜죠? 저희 회사에서 그 동료분들이 아웃사이더님도 당근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안 나오시죠? 이렇게. 기대가 많으시군요. 하다 다음에 보다 못 만들어서. 아직 완성을 못해서. 다음번 미더에 나오시겠군요. 내부적으로는 배포 툴 같은 걸 이제 새로 만들고 있어서 지금 저희 마이그레이션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 툴로 원래는 저희가 아르고 CD랑 디도프를 쓰다가 네. 이게 뭐 회사 상황이나 그런 거랑 좀 많이 엮여 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어려운 포인트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내재화를 하기로 하고 그거를 개발하고 계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저희가 또 주기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그렇기는 합니다. 저는 요번 쌀이 미더 네, 네네. 켜놓고 회사분들이랑 같이 봤는데 그랬더니 약간 오프라인 미더 분위기가 나서 되게 좋았어요. 보여서 보신 거죠? 예, 예. 음. 치킨 먹으면서 콜라 먹으면서 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후기 예, 얘기해 주세요. 재밌었어요. 이제 인프라 쪽 얘기가 계속 이제 이야기 나오니까 뭐 나중에는 네트워크 얘기 나오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조금 흥미 있다가도 일반적인 백엔드 분들은 갈수록 좀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들 하셨었고 인프라 쪽 계신 분은 오히려 갈수록 흥미 있다 이런 얘기 하셨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AWS 리소스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방법들을 얘기해 주시다 보니 이게 당근 SRE 미더인지 AWS 미더인지 개인적으로는 좀 헷갈리는 면도 있었고요. 네. 전체적으로 되게 저희도 좋았습니다. 최근에는 그 부분을 팀 내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SR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이 인프라라는 표현을 더 이상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인프라 엔지니어,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랑 또 했을 때 오는 이미지가 사실은 조금 이제 과거에 진짜 물리 머신을 다루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안 쓰는데 그렇다고 또 클라우드 엔지니어라는 말도 잘 안 쓰긴 하거든요. 클라우드 엔지니어라는 말도 거의 없어요. 사실 찾아보면은 AWS 엔지니어 이런 말은 차라리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되게 애매한 상태인데 SRE가 그나마 그걸 좀 대체하는 게 있긴 한데 또 SRE를 되게 좁게 보면은 저희도 막 그 신규 입사자 교육 때 피드백을 받은 부분인데 SRE 하니까 막 되게 뭐 에러 버짓을 굉장히 까탈스럽게 관리를 하고 그거 초과하면 이제 배포도 안 해주고 막 그런 팀인 줄 알았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뭐 클라우드 관리랑 뭐 쿠버네티스 관리랑 이런 거 좀 겹쳐 있는 부분에서 사실 뭐 구글의 SR이나 진짜 SR이 이름 그 자체의 업무에 완전 묶여있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찾아보면은 넷플릭스는 또 특이한 이름을 써요. 엣지 엔지니어링 이라고 해가지고 SR이랑 인프라 관련된 부분이랑 지원팀 다 포함해서 또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혼돈의 시대다. 그래서 SR이라고 했을 때 좀 넓은 의미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좀 그런 방향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서비스 개발 이외의 모든 것 이런 느낌이었다가 이제 개발자들 좀 들어오시고 하면서 이게 축소되고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전문성을 좀 찾아가는 단계에 있긴 하거든요. 뭐 SR이라는 건 이제 저희가 의식적으로 쓴 이름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뭐 섞여 있는 것도 같고 아마
한 번, 두 번 하면은 저희도 이제 요 롤 안에서 또 재밌는 것들 많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이제 당근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 계속 진짜 달리는 기차의 바퀴를 갈아온 느낌이라서 앞으로는 또 모르겠네요, 느낌이. 지금 개발자분들 많이 늘었고 직접 개발하는 것도 좀 생기고 있어서 아무튼 뭐 그래서 SRE 미드업 얘기로 돌아와서 뭐 저희도 좀 계속 안 하면 못할 것 같아서 빠르게 해보자고 해서 진행을 했고 26일에 네 라이브 하고 게더타운 열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발표하신 분들이 다 회사에 오셔서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네. 장비가 아무래도 갖춰져 있어서 그런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녹화하자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뭐 진짜 회사에서 그걸 담당해준 팀이 있어가지고 막 녹화 일정 잡고 막 가서 녹화하고 그거 편집해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데니랑 그거를 CP가 팀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게 하기는 너무 손이 많이 가고 그냥 사실 라이브 한번 모여서 우리 미드업 하듯이 쭉 하면은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명씩 들어가서 회의실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회의실 하나 큰 거 잡아놓고서 거기다 아이맥이랑 방송 장비 저희가 주로 쓰는 셋업으로 쭉 깔끔하게 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 방송 괜찮지 않았나요? 나름 네네. 괜찮았던 것 같은데. 네, 퀄리티 좋았습니다. 1440p? 저희 4K 까지 장비가 나왔네. 아니라 다 낙교님 장비. 낙교님 그새 장비를 많이 사셨더라고요. 아, 못 보던 카메라가 나오고 막 마이크도 있고 엄청났어요. 그 발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팀장님이 시켜서라고 하시던데. 아니 아니요. 아닙니다. 다 같이 합의하에서. 아, 그래서 뭐 나름 잘 정리된 것 같아요. 또 생각보다 아무래도 요즘에 뭐 당근마켓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SRE 팀보다도 뭐 생각보다 많이 들어주셨던 것 같고 신청 거의 1000명 해주신 것 같고 페스타에서 그리고 실제 동시 시청자가 300명 넘었거든요. 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슬라이도 사용법을 잘 모르셔서 발표자들이 좀 아쉬웠어요. 그 하나로 셋업하다 슬라이도에서 보니까 네, 슬라이도에서 이제 그 질문들이 추천을 받으면 그게 올라가고 그거를 위주로 원래는 다른 데서 보면 답변을 하고 답변한 것들을 이제 체크해서 없애거든요. 목록에서 사라지게 하고 하는데 그런 방법들 좀 알려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보면서 리허설을 안 하셨구나. 리허설은 했는데 슬라이도는 갑자기 뜬 거라서 슬라이도 리허설에 슬라이도가 없었죠. 아, 리허설이라. 그렇군요. 갑자기 생각나서 이거 Q&A를 유튜브로 받으면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그걸 쓰긴 했었죠. 네, 급하게. 저도 그걸 초기화에 계속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것도 처음에 잘 몰랐어가지고 그냥 남아있는 채로 하다 보니까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게더타운은 어땠어요? 게더타운은 사실 저는 거의 못 들어갔고 아웃사이더님 좀 들어가셨나요? 게더타운은 좀 실험적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느낌은 우리 컴퍼스 너굴님이 하셨다는 것처럼 온라인이어도 모여서 컴퍼스 보는 느낌을 같은 게 되려나? 그러니까 될 거라고 생각했다기보다 좀 실험적으로 한 건데 실제로 아무래도 온라인이다 보니까 보면서 게더타운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단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분위기도 그렇고 말 걸기도 그렇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냥 굳이 약간 들어가 있으면 굳이 난 여기 왜 들어와 있는 거지? 같은 느낌. 왜냐면 방송을 유튜브로 보니까 커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근데 약간 좀 더 잘 쓰면 쉬는 시간이나 뭐죠? 끝나고 네트워킹 같은 느낌에서는 좀 괜찮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번에 뭐 그래도 내부에서 잘 꾸며줘서 발표자 방마다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적당한 맵 사이즈로 만들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말 걸고 그러면 이게 평일이라서 시간 늦으니까 많이들 가시긴 했는데, 네. 그런 분위기는 그냥 줌 여는 것보다는 좀 훨씬 나은 것 같은? 네. 동시에 여러 그룹이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좀 그런 건 괜찮아 보였어요. 게더타운 자체적으로도 방송을 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그거를 원래 쓰려고 했는데 방송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또 유튜브를 싱크해서 틀어주는 기능이 있기는 해요. 근데 아, 막상 당일에 썼을 때는 잘 동작 안 했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로 뭐 같이 시청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유튜브로 안내해서 유튜브로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겟더타운의 좀 좋은 점이 아까 그 아웃사이더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방이라는 개념이, 이게 방이라는 개념이 없으면은 진짜 옆에 딱 붙어 있어야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칸 움직이면은 계속 카메라 없어지고, 한 칸 움직이면 소리 안 들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프라이빗 존이라고 해가지고 프라이빗 존들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네모나게 만들어서 그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강당처럼 엄청 크게도 만들 수 있고, 그냥 10칸 정도 해서 거기 같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발표자 방을 한 15칸 정도로 해서 몇 개 만들었던 거긴 하거든요. 거기서 모여서 얘기하고, 뭐 주제 같은 거 있어도 우리 예전에 뭐 주제별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거 해봐도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식으로 했었긴 해요. 예. 그래서 뭐 얘기하시는 분들은 또 얘기하시다가 잘 얘기하시다 나간 것 같긴 해요. 질문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근데 막상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들어가기 힘들었다. 그나마 이제 팀원들, 이제 발표 안 하시는 팀원분들의 힘을 빌려서 운영을 하긴 했습니다. 저 그렇게 써본 거는 그냥 테스트한 거 말고는 처음인데 재밌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실 어느 구역에 가면 이제 유튜브 영상이 자동으로 이렇게 보이고 뭐 이렇게 컨퍼런스룸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지도니까 그냥 픽셀로 의자가 있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거죠. 맞아. 안 앉아 있어도 되는데 그치. 다 이렇게 줄 맞춰서 의자 위에 이렇게 다, 물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좀 소소한 재미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잘 끝났고, 지금 트위터에도 올려놨었는데 그 발표 자료랑 발표 영상은 다 잘라서 업로드를 해 두었습니다. 블로그도 하나 쓰려고 하는데 뭐 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렇군요. 네네. 다음으로는 11번가 아마존 직구 지원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해보신 분 요건 있나요? 뭐예요? 네? 아직 없나? 그러니까 지금 11번가가 되게 벼르고 있다고 좀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번에 머지 포인트 사태가 한참 난리였잖아요. 네. 근데 머지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었거든요. 오픈마켓에서 상품권도 풀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오픈마켓에서는 환불 안 해주는 거죠. 자기네가 판 게 아니니까. 네. 근데 11번가가 우리 다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해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조금 크게 좀 화제가 됐었고, 오.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거보다 네. 더 큰 게 이제 아마존. 아마존을 11번가 통해서 그냥 구매를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월정액으로 뭐 지원금 같은 거, 쇼핑 지원금 같은 거 주고 막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저도 써보신 분 있을지. 들어가서 봤는데 네네. 매력이 별로 없고, 아 진짜요? 왜요? 배송도 제가 굳이 아마존을 11번가 통해 들어가야 되나? 뭐 배송비가 좀 적고, 뭐 물건이 조금 싸다는데 물건도 제한적이거든요. 이게 아마존에 있는 게 다 있지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 근데 생각에는 저도 11번가 그냥 좀 아마존 좋은 일 해주고 나중에 팽당할 것 같다. 사실 제가 최근에 아마존에 산 것도 보면 11번가에서 말한 거랑 배송 기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아마존의 시스템은 좀 이해가 필요한데, 아마존이 일반적으로 뭐 잘 팔리는 거나 이런 물건을 그 근처 그 물류센터에 갖다 놓거든요, 이미.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아마존 재팬 법인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 말로는 우리는 아마존 재팬 창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세금을 좀 피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11번가 이것도 들어보면 한국에서 팔릴 것 같은 거를 그 캘리포니아 쪽 뭐 물류창고에 미리 놔둔다, 더 빠르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건 이미 그전에 되고 있었을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빨리 오는 물품들이 있고. 그럼 이제 그거 말고는 배송비 무료 지원 같은 건데, 그건 사실 11번가가 다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존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물류창고 규모를 늘리다가 그냥 굳이 왜 11번가를 껴 하면서 그냥 직접 진출해도 뭐 나쁠 거 없고, 11번가 입장에서는 뭐 페이나 이런 걸 키울 수는 있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굳이
그냥 대기업에서 이거를 장점은 솔직히 모르겠다. 살만한 물건이 없고 뭐 콜맨이랑 텐트 몇 개가 있긴 한데 근데 이게 처음에 TV를 딱 안 오픈했다고 해서 그때 좀 봤는데, 뭐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사이트만 연결된 거, 그러니까 얘 쿠팡에도 뭘 검색하면 막상 눌러서 들어가면 해외에서 오는 것들 꽤 많거든요, 요즘은. 맞아요. 그거랑, 이게 뭐가 다른 거지? 같은 생각이 들었고, 네. 그러니까 전 당연히 국내에서 그러니까 고민은 심각히 안 해봤지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물류창고가 들어왔다. 근데 그냥 해외에서 똑같이 오는 거면 결국 그냥 가격 비교는 해볼 수 있어도 그 외에는 뭐가 다르지랑 어떻게 보면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아마존에 있는 물건 대부분이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일단 없고 약간 헷갈렸던 건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 다 한국말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상품명을. 저는 오히려 안 그런 게 더 좋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장바구니나 이렇게 위시리스트 해놨던 거를 여기서 살려고 검색을 하면 안 나오는데, 이게 번역이 되면서 검색이 안 되는 건지, 없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상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약간. 저는 이제 좋았던 점 예를 들면 이게 아무리 아마존이 하기 쉽다고 해도 장벽이 있잖아요. 뭐 외국어기도 하고 해외 승인 카드, 해외 결제 가능한 카드가 필요하기도 하고 뭐 일반적으로는 11번가에서 쇼핑하는 느낌을 그대로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개발자가 아닌 좀 그 진입 장벽을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그 리뷰가 전 아무래도 리뷰 시스템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리뷰를 번역글로 볼 수가 있어요. 한글 번역해서 보는 기능이 있는데 요즘 이제 왜 기본으로 번역을 안 켰지가 좀 의아하긴 하지만 그거 빼고 리뷰 자체는 굉장히 잘 번역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괜찮겠다. 다른 분들한테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마존을 잘 모르는 괜찮지 않을까? 한국 사람들 아마존을 잘 모르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제도 아까 말한 대로 네. 11번가 시스템 쓸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CP 얘기대로 아마존한테 큰 장점이네요, 그건. 맞아요. 아마존을 잘 못 쓰는 거를 이제 열어주는 거지, 11번가가. 11번가는 제 기준으로는 자기들 사이트보다 아마존 사이트가 더 좋은 것 같고 저는 설명이나 뭐 디자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는 약간 애플카를 현대차가 만들 거냐랑 비슷한 건데 현대차가 일부러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청업체로 장락하기 싫어서. 네, 11번가는 아마존의 길을 터주고 아마존이 오면 진짜 진출하면 11번가는 아예 없어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쿠팡이랑 그 사이에서.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쿠팡 모델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직구 쿠팡 해외 직구 해가지고 막 그 물건을 다 가져오잖아요. 실제로.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11번가가 어떻게 하는지 좀 봐야겠네요. 엄청 돈 쓰지 않을까요? 근데 요즘은 아마존도 한국으로 바로 배송되는 거 많거든요. 네, 많아요. 맞아요. 네, 똑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여기도 보면 저는 들어왔다는 말이 있으려면 최소한 통관 비용은 내가 안 내야 되는 게 아닌가 같은 생각이 좀 그쵸. 있긴 한데 통관도 내가 하고 통관 번호도 등록해야 되고 메일 오면 심사도 내가 해야 되고 이러면 그냥 사실 가격 말고는 그러니까 아마존을 쓸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차이가 결국 그냥 가격에서 이쪽에 싸면 이쪽에서 같은 제품을 아니면 저기서 사게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시작이지만 라는 생각이 이거 통관 고유 번호도 넣어야 되죠. 네, 통관 예상료 있는 거 보니까 통관 고유 번호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넣어야 돼.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아마존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냥 우리 부모님이 산다고 생각하면 통관 고유 번호 나오고 그 관세 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래도 그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랙도 인터페이스 영어면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컨텍스트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예전에 호스팅닷컴이 아니라
비슷하게 이제 직구 대행하는 데들이 했었잖아요. 아마존 것들을 자기네 거에 올려놓고. 근데 그런 것들은 상품이 진짜 제약이 많으니까 그거보다 좀 더 많을 테니까 그런 컨텍스트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여전히 힘들겠지만 뭐 반품이라든지 그런 거를 한국어로 어쨌건 얘기를 해서 진행할 수 있다? 그런 메리트? 어차피 시간 오래 걸리겠지만 이제 영어로 하려면은 막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뭐 물건이 안 오는 거예요. 뭐 몇 주가 지나도. 그럼 그거 막 메일 보내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엄청 힘든 거죠, 심적으로.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잘 모르는 언어인 경우에 특히 그렇고 막 뭐 꼭 사고 싶으면은 막 유럽에도 사고 그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많이 힘들었는데 근데 그런 거 면에서는 이제 영어 좀 못해도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메리트가 아닌가 싶긴 하네요. 저는 근데 사실 요거를 뭐 써보겠다 싶어서 막 들어가서 찾아보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아직은. 나왔더라.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 많은 것 같아서 한번 보려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들어보니까 근데 워낙 아마존이 네임이 있으니까 잘 되긴 하겠죠. 이 사업 자체가 안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아마존 잘 될 것 같아요. 11번가는 방금 들어보니까 중간에 얼마 떼먹지도 못하는데 CS까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뭐 그런 다들 메리트가 아시겠지만 있었죠. 맞아. 미국은 CS 한국처럼 친절하지 않거든요. 판매자가 그렇게 친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그거 다 받아서 인건비에 막 거의 아마존의 하청 느낌인데 이 정도면. 뽐뿌 보면 그 아마존 11번가 아마존이라고 따로 이제 타이틀 붙여서 올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물건은 꽤 그래도 올라오고 있는 걸 보면 매출 자체는 굉장히 잘 나올 것 같네요. 제 개인적인 제 수익과 연결돼서 이게 잘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있어요. 어필리에이션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자체예요? 11번가? 네, 뭐 친구한테 아마존 링크를 만들어서 보내면 뭐 적립을 해준다 이런 걸 본 것 같은데. 그래, 그거는 아직 못 봤는데. 그러니까 11번가가 만든 거면 별로고 아마존 거를 그대로 해주면 더 좋은데 만약에 아마존 거 안 해주면 저는 모르는 사람들이 내 거 눌러서 아마존 사면 나한테 7% 떨어지는데 11번가 아마존에서 사면 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런 거 가끔 있네요. 제 블로그 보고 뭐 사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가끔 돈 벌거든요. 근데 없는 것 같은데요, 친구. 머니백 제가 어디서 공유 봤는데 킹 이벤트가 있는데 그런 어플리에이트 프로그램이 어필리에이션이 아니라 다른 건가요? 네, 내가 친구를 추천하면 친구의 구매 금액의 1%를 뭐 나한테 주고 친구한테 네, 2% 머니백. 주고. 네, 이거는 약간 한국식 이건 옛날 그러네요. 그런 것 예. 같아요. 지금 1시 10분인데 혹시 뭐 마지막으로 다른 주제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아무나? 꼭 요거는 얘기하고 싶고 마치자. 저는 없습니다. 앱마켓? 네? 앱. 저는 그 주제 얘기하고 싶긴 앱 한데 결제. 너무 긴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죠. 보실까요? 좋습니다. 제가 얘기할 게 있다기보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좀 궁금했어요. 저걸 어떻게 봐야 될지 저는 계속 좀 헷갈리더라고요. 요건 그럼 다음 주에 한번 네. 네. 해보고 요게 지금 정확히는 구글이 영향을 받는 거 같긴 하던데 이게 앱 안에서 결제를 결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그건 거죠? 구글 관통. 구글 애플 다 아니에요? 네, 구글 애플 다예요. 근데 구글을 주로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네요. 다음 좀 더 공부해서 얘기해 보죠. 네. 그러면은 다른 거 없으시면은 지금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맞았습니다. 지금 맛있게 드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